나는 6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새겨진 이름은 엄마였다. 남편을 먼저 보냈을 때 딸아이는 겨우 12살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식당 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시장에서 식재료를 떼다 나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딸아이만 보면 힘이 났다. 엄마,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그 한마디면 모든 게 괜찮았다. 내 통장엔 돈이 쌓이지 않았다. 딸의 학원비, 교재비, 수학여행비로 나가고 대학 등록금으로 나가고 취업 준비하느라 필요한 옷값으로 나갔다. 그래도 좋았다. 딸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게 내 유일한 꿈이었으니까.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나는 혼자 소주를 마셨다.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벅차서 누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통장을 열어봤다. 잔고는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딸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예단, 예물, 혼수,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내가 댔다. 내 노후 자금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는 게 마지막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말렸다. 순덕아, 너도 이제 좀 챙겨야지. 딸한테 다 주면 너는 뭘로 사냐? 하지만 나는 웃으며 넘겼다. 딸이 잘 되는 게 곧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인사도 깍듯하고 딸을 대하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다. 내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런데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다. 딸의 전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전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하던 아이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다. 전화를 해도 목소리가 달랐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끊기 전 목소리엔 피곤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바쁜 거라고 생각했다. 맞벌이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나는 참았다. 요즘 세상은 시어머니보다 장모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으니까. 그해 겨울 식당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서는 압박골절이라고 했다. 최소 2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허리를 다쳤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하려고 애썼지만 떨림을 감추기 어려웠다.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많이 아파? 내일 바로 갈게. 그 말에 조금 안심했다. 역시 내 딸이야. 다음 날 딸이 병원에 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사위가 함께였다. 사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예전처럼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는 인사도 없었다. 그저 멀찍이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많이 아프지? 나는 괜찮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거였다. 퇴원하면 너네 집에서 좀 쉴 수 있을까? 2달만. 아니 1달만이라도.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꺼내지지 않았다. 결국 입을 열었다. 혹시 퇴원하면 너희 집에서 며칠만 지낼 수 있을까? 엄마 혼자 있기가 좀. 그 순간 사위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다. 딸은 난처한 얼굴로 사위를 쳐다봤다. 그 눈빛 교환이 내 가슴을 먼저 찔렀다. 사위가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저희도 맞벌이라서요. 솔직히 좀 부담됩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처럼 들렸다. 나는 딸을 봤다. 딸아, 내가 뭐라도 말해줘. 엄마는 평생 너만 키웠잖아.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아팠다. 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 손만 꼭 쥐고 있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무리한 부탁을 했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병실은 더 쓸쓸해졌다. 간병인을 쓸 돈도 아까워서 혼자 버텼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링거 바늘 자국이 팔에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그것보다 마음에 든 멍이 더 아팠다. 퇴원날 딸이 다시 왔다. 사위는 오지 않았다. 딸은 택시비를 주며 말했다. 엄마 집에 가서 잘 쉬어. 내가 주말에 들를게. 하지만 그 주말은 오지 않았다. 다음 주말도 그 다음 주말도. 전화를 하면 항상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집에 혼자 돌아와 누웠다. 천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딸에게 엄마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에게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허리 통증보다 마음 통증이 더 심했다. 진통제를 먹어도 가슴 한가운데 박힌 못은 빠지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늙은 여자가 서 있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굽은 허리. 이 모습이 딸에게는 부담이었구나. 내가 너무 빨리 늙어버렸구나. 석 달쯤 지났을까. 허리는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처럼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다. 식당 일도 그만뒀다. 사장님이 미안해하며 퇴직금을 챙겨줬지만 그 돈도 병원비로 반 이상 나갔다.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 월 30만 원과 통장에 있는 2천만 원 정도였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올래? 반가운 마음에 허리가 아프다는 말도 꼭 참고 가겠다고 했다. 혹시 미안해서 부르는 건가 싶어 마음이 조금 풀렸다. 일요일 딸네 아파트에 갔다. 현관문을 열자 사위도 집에 있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딸이 차를 내오며 말했다. 엄마,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모신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좋은 얘기는 아니겠구나.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요. 걱정이라는 말에 살짝 기대를 했다. 혹시 같이 살자는 건가? 하지만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요양원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더라고요. 어머님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딸이 재빨리 거들었다. 엄마, 거기 가면 외롭지도 않고 식사도 잘 나오고 건강도 챙길 수 있대. 머리가 멍해졌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나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허리가 조금 불편할 뿐인데. 나는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어. 요양원까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위가 서류를 꺼냈다. 벌써 알아본 요양원 안내 책자였다. 여기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인데. 어머님 연금이랑 저희가 조금씩 보태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딸의 얼굴을 봤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도 애 가질 생각도 해야 하고 사실 빚도 좀 있고. 엄마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빚?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빚이 있다고. 얼마나 빚이 있는데? 물었다. 딸은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5천만 원 정도. 집 살 때 대출받은 거랑 카드값이랑. 5천만 원. 내가 평생 모았던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숨이 막혔다. 사위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어머님께 좀 부탁드리려고요. 혹시 여유 되시면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아, 그래서였구나. 요양원 보내고 내 재산도 정리하려는 거였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니? 목소리가 떨렸다. 통장에 2천만 원 있어. 그것도 내 노후 자금이야. 너희한테 다 주면 나는 뭘로 사냐? 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다 갚을게. 나중에. 그 나중은 언제일까? 내가 죽고 나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짐이 됐다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게 더 나았을 것 같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요양원은 내가 알아서 생각해 볼게. 딸이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모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우리 사정도 생각 좀 해주셔야지. 이기적?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내가 이기적이라고. 발걸음이 무거워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게 한참 걸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냈다. 2천만 원. 이게 내 평생의 값인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돈을 정말 딸에게 남겨줘야 하나?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사위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장모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이기적.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따가웠다. 새벽마다 일어나 통장을 들여다봤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이 돈으로 요양원에 가면 1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엔 딸에게 손 벌려야 하나? 아니, 그때쯤이면 딸은 또 무슨 말을 할까? 핸드폰을 켰다. 딸에게서 온 문자가 2개 있었다. 엄마, 어제는 미안해. 너무 급하게 얘기한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문자. 요양원 꼭 가야 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천천히 생각하라고.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다. 며칠 뒤 예전 식당 동료였던 영자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순덕아,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목소리였다. 영자 언니는 나보다 5살 많았지만 항상 밝고 씩씩했다. 언니,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렇게 말하자 눈물이 터졌다. 영자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국 한 통을 끓여가지고 왔다. 야, 넌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뜨는데 눈물이 또 났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가족도 아닌 친구라는 게 서러웠다. 영자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딸 내 집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사위의 그 말까지. 영자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순덕아, 너 평생 딸만 보고 살았잖아. 근데 그게 문제야. 네가 너무 많이 줬어. 사람은 받기만 하면 당연하게 여기게 돼 있어. 그 말이 뼈에 사무쳤다. 맞았다. 나는 딸에게 모든 걸 줬다. 내가 굶어도 딸은 배불리 먹였고, 내가 추워도 딸은 따뜻하게 입혔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딸을 버릇없게 만든 건 아닐까? 영자 언니가 또 말했다. 나는 말이야, 아들 2 키웠는데 일찍부터 독립시켰어.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면 각자 알아서 살라고 했지. 명절 때나 보고 용돈도 안 주고. 그랬더니 얘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해. 내가 만만한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는 반대로 살았다. 딸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다. 아니, 원하기도 전에 먼저 줬다. 그게 좋은 엄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딸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거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필요한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다. 순덕아,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딸한테 줄 돈 있으면 네가 써.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게 딸한테도 더 나아. 네가 당당하게 살아야 딸도 너를 함부로 안 대할 거야. 영자 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영자 언니가 돌아간 뒤 나는 노트를 꺼냈다. 평생 가계부만 적었던 노트였다. 3페이지를 펴고 적었다. 내가 딸에게 준 것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혼수, 생활비 보조. 대충 계산해도 1억은 좋게 넘었다. 1억.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다. 그 밑에 또 적었다. 딸이 나에게 해준 것들. 한참을 생각했지만 쓸 게 별로 없었다. 가끔 보내준 건강식품, 명절 때 만난 횟수, 전화통화. 그게 전부였다. 노트를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칠 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다음 주에 무료 건강검진 있는데 오실래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가겠다고 했다. 검진 받으러 갔더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다. 대기실에서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혼자 사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혼자 살아. 자식이 셋인데 아무도 안 찾아와.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와. 그 할머니 얼굴엔 체념이 가득했다. 검진을 마치고 복지관을 둘러봤다.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요가, 영어 회화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했다. 게시판에는 봉사자 모집 공고도 붙어 있었다. 독거노인 급식 봉사자 모집. 문득 생각했다. 나도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딸 생각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다음 주 화요일 복지관에 다시 찾아갔다.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며 담당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웃는 얼굴이 따뜻했다. 어르신, 봉사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서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에 급식 봉사를 하기로 했다. 첫 봉사날 식당에 들어서니까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계셨다. 나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들,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배식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눈을 마주쳤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고맙다며 눈을 찌푸리며 웃으셨다. 어떤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고맙소, 아가씨. 덕분에 오늘도 따뜻한 밥 먹네. 아가씨라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밥을 다 드신 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80이 넘은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자식이 넷이야.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와.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라도 나와. 혼자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다른 할아버지는 더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나는 아들한테 땅까지 다 줬어. 그랬더니 요양원에 넣더라고. 1년치 비용 주고는 연락이 뚝 끊겼어. 견디다 못해 나왔지. 차라리 여기서 밥 얻어먹는 게 낫더라고. 그분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외롭게 늙어가는 부모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또 깨달았다. 나는 아직 운이 좋은 편이구나. 최소한 내 집이 있고 딸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니까.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복지사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다음 달부터 글쓰기 수업도 시작하는데 참여하실래요?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글쓰기? 나는 일기도 써본 적 없는데. 하지만 뭔가 끌렸다. 한번 해볼게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뭐 해?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시작했어. 나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가 봉사를? 허리는 괜찮아. 괜찮다고 오히려 움직이니까 더 좋다고 말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거 생각해 봤어? 요양원 이야기였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번엔 당황하지 않았다. 아직 생각 중이야. 근데 서두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할게. 그 말에 딸이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아, 그래 알았어. 엄마가 결정할 일이니까.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다. 예전 같았으면 딸 눈치 보느라 바로 알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내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다음 주 글쓰기 수업에 갔다. 6명의 어르신이 모였고 젊은 선생님이 진행을 맡았다. 오늘은 자기소개를 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짧게 써보세요. 연필을 쥐고 종이를 바라봤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처음엔 딸이 태어났을 때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정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른 걸 썼다. 남편과 처음 여행 갔던 날. 결혼 전 단둘이 바다를 보러 갔던 그날. 그때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였다. 글을 다 쓰고 돌아가며 읽었다. 어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이야기를, 어떤 할아버지는 6.25 때 피난 가던 이야기를 읽으셨다. 모두의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럼에도 살아남은 이야기들이었다. 내 차례가 됐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23살 남편과 동해 바다에 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10년밖에 가지 않았다. 글을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정말 좋은 글이에요. 어르신의 진솔한 마음이 느껴져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누군가 내 이야기에 공감해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 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나도 남편 일찍 여의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없었지. 오로지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후회돼. 나한테도 좀 잘할걸.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결심이 섰다. 내 남은 인생을 딸을 위해서만 쓰지 않겠다고. 나를 위해서도 쓰겠다고. 그리고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시간과 돈을 쓰겠다고.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서류들을 꺼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가 가진 전부였다. 집 한 채, 통장에 2천만 원, 그리고 해지하면 300만 원 정도 나오는 보험 하나. 이게 68년 인생의 전부였다. 천천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만약 내가 8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12년. 한 달에 생활비로 50만 원씩 쓴다면 7,200만 원이 필요했다. 연금 30만 원을 빼면 한 달에 20만 원씩 모자랐다. 12년이면 2,880만 원. 지금 가진 돈으로는 빠듯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이었다. 2년이면 내 돈이 바닥날 판이었다. 그 다음엔 딸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그때 딸은 또 뭐라고 할까? 엄마, 우리도 힘들어. 그 말을 또 들어야 할까? 노트를 펴고 적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첫 번째, 존중받으며 살기. 두 번째, 내 집에서 끝까지 살기. 세 번째, 의미 있는 일하기. 네 번째,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다섯 번째, 후회 없이 죽기. 그리고 그 밑에 또 적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복지관 봉사 계속하기, 글쓰기 수업 계속 듣기, 건강 관리하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그리고 마지막 줄. 재산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기. 기부. 그 단어를 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것. 딸에게 주면 빚 갚는 데 쓰일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아갔다. 관장님을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1,000만 원 정도를 기부하고 싶은데요. 독거노인 급식 사업에 쓰였으면 해서요. 관장님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어르신 정말이세요? 하지만 어르신도 여유가 있으신 건 아니실 텐데. 고개를 저었다. 여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받은 위로가 너무 커서 그걸 돌려주고 싶어요. 관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200명의 어르신이 한 달 동안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했다. 통장 잔액이 1,200만 원으로 줄었다. 순간 불안이 밀려왔다. 내가 미친 짓을 한 건가? 하지만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돈은 딸에게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200명의 어르신이 감사해야 할 것이다. 복지관에서는 작은 기부식을 열어줬다. 나는 거절했지만 관장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다른 봉사자들과 어르신들 앞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손으로 만든 나무 액자였는데 김순덕 어르신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액자를 벽에 걸었다. 평생 받아본 상 같은 건 없었다. 딸 상장은 몇 개 걸어뒀지만 내 이름이 적힌 건 처음이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나 지금 복지관 홈페이지 봤는데. 엄마가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엄마, 우리는 빚 때문에 힘든데 왜 남한테 돈을 주는 거야?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고 엄마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어. 딸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그렇지. 나는 엄마 딸인데 남들이 엄마보다 먼저야. 은혜,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니? 내 목소리도 떨렸다.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줬니? 엄마가 외로울 때 찾아와 줬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엄마 돈은 받고 싶은 거니?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왜 이래? 엄마 안 그랬잖아. 나는 엄마가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근데 너희는 엄마를 짐으로만 봤잖아.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번 주말에 엄마 집으로 갈게. 민철 씨도 데리고 갈게. 제대로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딸도 나름 힘든데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정리됐다. 아니야. 나는 평생 이기적이지 않았어.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딸과 사위가 함께 왔다. 사위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는 어머님 친자식인데 왜 남한테 돈을 주시는 겁니까? 그 말투에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냥 돈이 아까운 것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왜 그 돈을 기부했는지 알아?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나를 진심으로 고마워해. 내가 해드린 밥 한 그릇에 눈물을 흘려. 내가 쓴 글을 읽고 박수 쳐줘. 나를 짐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으로 봐줘. 딸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짐으로 봤다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렇게 느꼈어. 허리 다쳤을 때 며칠만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사위가 부담된다고 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사위가 변명하듯 말했다. 그건 정말 저희가 바빠서 그랬던 거지. 어머님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바빠서 엄마는 못 돌보지만 엄마 돈은 필요한 거지. 5천만 원 빚 갚는데 보태달라고 했잖아. 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제야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늦었다. 이미 내 마음은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은혜야, 엄마가 너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새벽에 일어나 시장 가는 게,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는 게 힘들어도 내 얼굴만 보면 다 잊었어. 근데 너는 엄마 얼굴 보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 요양원 보내는 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그건 민철 씨가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남편 눈치만 보고.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사위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말은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거실로 돌아왔다. 봉투 안에는 법무사 사무실 명함과 서류가 들어있었다. 엄마, 이게 뭐야? 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유언장이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노인복지관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집을 팔아서 독거노인 식사 지원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쓰라고 적혀 있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엄마 이게 무슨. 엄마는 결정했어. 엄마 재산은 엄마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쓸 거야. 너희한테 주면 그냥 빚 갚는 데 쓰이겠지. 그럼 엄마 평생이 빚 갚는 데 쓰인 거야. 엄마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사위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은혜는 어머님 친딸인데 유산을 남한테 다 준다고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처음으로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내가 죽으면 너희는 장례식이나 제대로 치러줄 거야? 아니면 가장 싼 장례식장에서 빨리 끝내고 싶겠지.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죽고 나서는 더 하겠지. 차갑게 말했다. 사위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다. 딸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올게. 아니 2번씩 올게.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딸의 눈물이 내 발등에 떨어졌다. 가슴이 미어졌다. 저렇게 우는 딸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유언장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건 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딸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은혜야 일어나. 딸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근데 이제는 너도 배워야 해.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걸. 엄마가 평생 줬잖아. 이제는 내가 줄 차례야. 딸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앞으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계속할 거야. 글쓰기도 계속 배우고. 엄마 인생 처음으로 엄마를 위해 살 거야. 너희가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한다면 엄마 선택을 존중해줘. 돈이 아니라 엄마를 봐줘.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머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존댓말을 제대로 쓰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돌릴 생각하지 마. 그냥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줘.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날 이후로 딸의 전화가 잦아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다. 처음엔 의심했다. 유언장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같이 갈까? 그런 말들이 늘어났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이 복지관으로 찾아왔다. 봉사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했다. 어르신들께 밥을 배식하는 내 모습을 딸이 멀리서 지켜봤다. 봉사가 끝나고 함께 차를 마셨다. 엄마 여기서 행복해? 딸이 물었다. 응. 행복해. 여기선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봉사하고 싶어. 엄마랑 같이 해도 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진심이 느껴졌다. 지금 나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간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급식 봉사를, 토요일은 글쓰기 수업을 한다. 딸도 한 달에 2번 함께 봉사를 나온다. 사위는 아직도 어색하지만 예전처럼 무시하지는 않는다. 얼마 전 글쓰기 선생님이 제안을 했다. 어르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할 거예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지금 나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글을 쓴다. 내 인생 이야기를. 희생만 하며 살았던 이야기를. 그리고 68세에 깨달은 이야기를.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라는 것을. 벽에 걸린 감사패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김순덕이라는 한 사람이다. 68년 만에 찾은 내 이름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딸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 깨달음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법. 그걸 딸이 배웠으면 좋겠다. 내 손주들에게는 다른 할머니가 되고 싶다.
희생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존중받는 할머니로. 오늘도 복지관에 간다. 나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다. 순덕이 언제 와? 그렇게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 안다. 존중받으며 산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순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복지관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그녀에게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순덕과 비슷한 삶을 사셨거나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반대로 부모님께 무심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는 이유로 우리의 존엄성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부모님께 미안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자녀에게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존중받으며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존중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실제 인물단체와는 무관합니다.